안녕하세요, 이드진입니다. 지금은 밤 10시고요. 저 이제 차림이 애들 재우고 오늘은 저 앞에 수험생 한 분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바로 저희 신랑입니다. 네, 일단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뭐 학과나 이런 공부나 이런 거 아예 하신 분 아니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법 과목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과목이고 오히려 익숙한 과목인데,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다른 직종의 일을 하다가 부동산에 관심은 원래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영업적인 외향적인 성향이고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개업할 때 2020년도에 이제 또 부동산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끌어들였죠. 예, 하면은 굉장히 부동산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이제 끌어들였는데, 막상 지금 벌써 부동산 이제 중개 보조원이죠.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 3년차 이제 됐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 근데 요즘 이제 계속 작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일단은 중개 보조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여기 법무사님들도 그렇고, 세무사 사무실도 그렇고, 뭐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자격증이 없으셔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이제 그런 직종도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그렇고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 분들의 이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뇌피셜이기는 한데 보조원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일을 하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따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꼬셔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년 시험이, 그러니까 올해가 34회죠. 내년이 35회 시험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일단은 이제 만 나이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생 나이 하면은 이제 40대 중반인데, 내년에 따면은 그래도 지금 40대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꽃은 제 생각엔 5, 60대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애들 재우고 밤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도전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쵸? 저희 신랑님 네. 공부할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막 이렇게 공부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아예 잡혀 있지도 않고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동영상 강의를 끊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좀 강제적으로 저랑 공부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상을 찍으면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1차 시험부터 보통은 이제 동차 준비 많이 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저희는 1차 목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네. 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 앞에 나와서 이제 수업하시는 사람도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공에다가 또 말하는 거랑 또 앞에 진짜 학생이 있는 거, 수험생분이 계시는 거랑 다르니까,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법부터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민법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법 먼저 기본 개념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실무를 벌써 3년 정도 했으면 용어 같은 거는 이제 생소한 용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아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보조원 자격증 없이 보조원 일을 계속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나도 진짜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좀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일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런 보조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격증도 따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언론에 나오고 사기에 연루된 그런 보조원 분들보다 오히려 일 잘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네, 그러신 보조원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민법 먼저 시작할 건데 아직 교재가 준비가 안 되고 제가 이제 조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민법은 채권, 강론, 임대차랑 매매부터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한 거를 총칙부터니까 일단 저희도 총칙부터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은 처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민법 총칙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권법, 네 번째가 상속, 가족법이라고 하죠. 가족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가족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여기 채권법까지인데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민법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민법 하면 계약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계약을 할까요? 아니면은 둘이서 계약을 할까요? 둘이서요. 그쵸, 둘이서 하죠.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민법에 관한 총괄이에요. 네? 일단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이 있겠죠? 여기는 당사자 둘이라고 여기다 상대방이라고 쓸게요. 상대방이 있고 이 당사자와 상대방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합치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아니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금치산자예요. 이거를 금치산자,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텐데 어쨌거나 의사표시에 있어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강박, 협박해가지고 벌써 아프면 아무튼 의사표시에서 멀쩡하게 의사표시가 돼야지 합치가 돼서 성립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의사표시의 하자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서 그렇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멀쩡하게 해서 합치가 돼서 그냥 성립이 되는 거는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아예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나오거나 재판이 가서 판례가 있거나 이런 거는 결국 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합치로 볼 거냐 아니면 무효로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고 판례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멀쩡하게 돼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문제에 아예 안 나온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상대방,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거나 어떻게 금치산자거나 이렇게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법인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의사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시 할 건데, 오늘 바로 배울 조문은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은 103조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라서 법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 자유의 원칙이 밑에 깔려 있고 거기에서 틀을 주어진 다음에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무효다 해서 절대적 무효 사유를 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니네 자유롭게 계약해라 해서 그런 거 다 유효라고 봐주는데, 문제는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취소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아무리 계약이 성립이 됐어도 사기나 강박이나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취소의 자유도 줘야 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도 아니고 이제 진짜 절대적으로 무효. 이거는 둘이 합치가 있어도 그냥 완전히 무효인 거. 처음부터 무효인 거. 그게 바로 103조예요. 제목부터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이렇게 써있죠. 반사회질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반사회질서 행위가 딱딱딱딱 이렇게 유형적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큰 틀만 주어진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에 판례 보시게 되면은 반사회적인 행위 인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소송을 가서 거기서 이게 정말 반사회적인 행위인지 무효인 행위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는 무효가 아니다 해가지고 뒷장에 2페이지에 보시면은 반사회적 행위가 안 된 거, 요렇게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103조 요 조문이 안 나오겠죠. 조문, 이 추상적인 단어 같은 거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판례가 나와요. 판례. 그래서 이 판례들을 외워야 돼. 그래서 진짜 반사회적인 행위인 경우 한번 보게 되면은 공무원 청탁 대가 지급,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대가 지급, 그 다음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 제공. 요거는 초과에다 동그라미 해서 초과에다가 사실대로 증언하는 거지만, 사실대로 솔직히 증언하는 거는 반사회질서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초과라는 단어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비교되는 거를 안 써놨구나.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 있잖아요. 형사사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반사회질적 행위에 인정 안 된 것 중에 민사소송 성공 보수 약정이 있죠. 요 두 개는 구별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질서를 안 보는데, 형사사건은 실체적인 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그거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약정한다는 거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무죄로 네가 나를 빼주면 돈을 겁나 많이 주겠다. 이거는 어쨌거나 변호인을 변호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일이지만 실질적 진실에 반해서 돈을 쫓아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구별해야 될 게 부첩 관계를 종료로 하는 해제 조건. 근데 이거는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는 민법 총칙의 뒤에 조건과 기한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파트이긴 한데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가로 해놓고서는 해놨죠. 징역계약인데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 발생. 그 말은 부첩관계 종료잖아요. 종료. 부첩관계 종료로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한쪽이 주는 거죠. 일방 당사자가 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증여인데 일단 해제 조건이라는 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일단은 증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증여를 하는데 부첩관계, 그러니까 첫 관계가 종료가 돼. 헤어져. 헤어지게 되면은 증여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야. 그 말은 첫 관계가 종료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첩관계, 이 첫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지만 효력이 계속 발생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인정 안 되는 것 중에 비교되는 게 부첩관계를 종료하면서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첩의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부첩관계를 종료했어요. 종료가 중요한 거예요. 종료. 부첩관계를 종료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반사회적인 행위가 끝났잖아. 그래서 얘는 반사회적 행위로 안 보는 거야. 근데 해제 조건 얘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사회적 행위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부첩 관계여도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반사회적 행위로 안 보아서 이거를 어떻게 본다? 무효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인정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치? 응. 위자료 국조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은 양육비조로 생활비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종료를 했잖아. 그쵸?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이 안 된 것 중에 제가 판례를 몇 개 더 써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낮은 금액 매매 계약하는 거. 이거는 다운계약서죠. 우리 실무에서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어쨌거나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고는 보진 않아요. 따로 그 조세법에 의해서 처벌을 대던 추가 추징을 하던 뭐 그런 쪽으로는 대신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걸로 일단은 본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 이런 거는 나중에 임치가 뭔지 이런 거를 솔직히 봐야 돼. 그러니까 총칙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완전 기본적인 틀이 이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채권법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보고 총칙을 보는 게 사실 좋긴 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냥 반사회적으로 이 계약은 무조건 그냥 다 무효인 거, 무효인 거를 보기 위해서 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민법을 들어가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틀이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 요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 우리가 가장 물건에 있어서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소유권, 그 다음에 근저당.
근데 근저당이라고 이제 물권법에는 없고 저당권 이거를 많이 실무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전세권, 질권, 점유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일하면서 많이 볼 수는 없고 이제 많이 보는 게 소유권, 저당권인데 거의 실무에서는 다 근저당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채권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매매, 임대차 하는데 채권 법적에서는 매매, 계약이라고 붙고 임대차도 임대차, 계약이라고 붙고 그 다음에 증여도 증여, 계약이라고 붙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채권과 물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쓴 소유권, 저당권은 어디를 떼면은 볼 수 있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뭘 떼면은 볼 수 있죠? 등기부등. 그쵸. 등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게 되면 거기에 소유권, 근저당 요런 게 어떻게 공시돼 있어요. 공시라고 지금 법률 용어를 쓴 거는 공시는 그냥 알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건물 주소를 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나와 있죠. 소유권자가 누군지. 그 말은 바로 물건은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누가 봐도 내가 소유권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건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 임대차 같은 경우에 등기 떼면은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은 그야말로 아까도 말했듯이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둘만. 내가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우리 아직 등기 안 쳤어요. 등기를 쳐야지 소유권이 나한테 오지. 계약서 썼다고 소유권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이중계약이에요. 이중매매.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얼마에? 2억에. 그리고 계약금 얼마 내죠? 2천만원 계약금 내죠. 계약서 썼죠. 이 계약서 효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쳤어요. 그쵸? 잔금일이 안 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금액이 4억으로 오른 거야. 그럴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매도인 갑이 어떻게? 갑자기 4억을 주고 내가 사겠다 하는 병이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4억에 썼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4천만원 받았어요. 계약금. 지금 계약서 2개 존재하죠. 그러면은 갑이 4억을 받고 4천만원을 받아서 계약서를 쓴 계약은 유효해요? 안 해요? 해요. 그쵸? 그러면 이 갑은 이 을과의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파기하면 돼요. 어떻게 파기해요? 을한테 얼마 주면 돼? 4천만원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잔금이 여기는 지금 1억 8천이 남아있고 여기는 잔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4억 6천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바탕에 깔려있다라는 거는 당사자는 내가 누구랑 계약할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할지 어떤 물건을 계약할지 그 당사자를 누구랑 할지를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중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중매매가 너무 난무하게 되면은 사회 질서가 또 어지럽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제 이 병이, 이거를 배신행위라고 하거든. 배신행위. 이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 된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이 사람이 계약을 한지를, 왜냐면은 공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사고 싶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네 하고서는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병이 이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써요. 적극 가담해서, 알고 적극 가담해서 이런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효라고 또 법에서 틀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은 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 행위가 되거나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틀을 어느 정도 그래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라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이제 물건으로 넘어가야 돼, 물건으로. 근데 되게 웃긴 게, 소유권, 저당권, 이런 애들 전세권도 설정하면은 등기부에 나오잖아. 근데 점유권 같은 거, 유치권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등기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유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로 공시되는 게 아니라,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말뚝 박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사 현장에 이렇게 또랗게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이제 공시 방법이고,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채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물건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채권 계약을 먼저 해야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고 표현해. 물건을 취득한다고 표현하고 계약을 취득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계약, 이제 채권법에서 배우는 게, 채권법은 총론이랑 강론이 있어요. 강론이 이제 매매계약, 임대차, 이렇게 증여계약, 계약의 종류들을 쫙 써놓은 게 강론이고, 총론은 이제 뭐냐면은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데, 채권은 그야말로 권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는 의무예요. 의무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채권, 채무 요 관계에서 만약에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때, 이행을 못하는 걸 뭐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나 효과나 채무 불이행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무를 인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이제 총론이고, 강론에서는 기본적인 계약의 유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매매랑 임대차 먼저 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열심히 해서 내년 1차 합격을 목표로 해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